딸이 결혼자금으로 달라던 돈을 저는 이미 다른 데 썼어요. 그런데 그걸 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딸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박명자, 올해 64세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은퇴한 지 3년째였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뿐인 딸 수진이가 제 전부였어요.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에 4,000원, 김밥 한 줄에 3,000원. 손님이 많은 날은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벌었고 적은 날은 5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먹고 살만하지. 딸 수진이는 33살이었어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동시에 한편으론 걱정도 밀려왔어요. 요즘 세상에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전세금, 혼수, 예식 비용. 저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 분식집 벌이로 모으기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수진이 전세금이라도 보태줘야지.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요즘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정말 반가웠어요. 엄마, 밥 먹었어요? 먹었지. 너는? 저도 먹고 왔어요. 엄마, 저희 다음 주에 집 보러 가요. 그래? 어디? 일산 쪽이요. 전세 3억 정도 되는데요. 3억.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은 3천만 원인데 3억이라니요. 엄마가 모아둔 돈 있잖아. 많진 않지만 전세금 보태주고 싶은데.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해요. 엄마 돈은 놔둬요. 아니야, 이럴 때 쓰려고 모은 거야.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죠. 분식집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괜찮아. 엄마는 건강하니까.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3천만 원. 1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수진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 계약했어요. 벌써? 같이 보러 간다고 했잖아. 급하게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고 해서요. 괜찮은 집이에요. 저는 약간 서운했지만 딸이 좋다는데 뭐라 할 수 없었어요. 그래, 잘 됐다. 그럼 계약금은? 제가 냈어요. 엄마 돈은 안 써도 돼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나중에 잔금 넣을 때 부족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딸이 계약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수진이는 직장인이지만 그렇게 큰 돈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사위가 될 남자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들었어요. 뭐 대출을 받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어요. 저는 우연히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잔액이 줄어 있었어요. 3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저는 황급히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며칠 전에 1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출금 날짜는 수진이가 집 계약했다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출금한 적 없는데. 통장은 항상 방 안 서랍에 넣어뒀어요. 비밀번호는 수진이 생일이었습니다. 딸도 알고 있는 번호였어요. 설마.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돈을 가져갔을 리 없어. 하지만 거래 내역은 명확했어요. 며칠 전에 1천만 원이 출금됐고 그날 수진이는 집 계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금을 자기가 냈다고 했잖아. 그럼 왜 내 돈이?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엄마야. 통장 좀 확인해 봤는데 돈이 좀 빠져나간 것 같아. 혹시 내가 급한 일 있었어?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수진이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다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지? 저는 사위가 될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나 수진이 엄마인데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수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전화를 안 받아서요. 아, 수진이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어요. 이 통장 거래 내역 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출력해 줬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제 눈이 하나의 항목에 멈췄습니다. 출금 1천만 원 수취인 박수진. 딸 이름이었어요. 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내 돈을. 직원이 물었어요. 문제가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왜 그랬니?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분식집도 문을 닫았어요. 그냥 방 안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저 자신을 탓했어요. 딸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닐까요? 결혼 자금 이야기를 꺼낸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야. 수진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하지만 거래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1,000만 원은 분명 수진이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다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통장에서 돈 나간 거 알아. 괜찮으니까 얘기 좀 하자.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저는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신고하시려는 건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딸이 연락이 안 돼서요. 실종 신고를 하시려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고요. 그냥 걱정이 돼서요.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따님 명의로 된 계좌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님 통장에서 따님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면 그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확인해 봐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은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에 조회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님 명의로 된 계좌에 최근 1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런데 그 돈 어머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네, 그건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돈이 입금된 다음 날 또 다른 곳으로 이체됐어요. 어디요? 개인 대부업체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대부업체요? 네. 금액은 정확히 1,000만 원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업체라니. 수진이가 돈을 빌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빚을 갚은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수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니요? 결혼할 사람이 어딨는지 모른다고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잘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수진이가 제 빚 때문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빚?
네, 제가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때 빚이 좀 남았는데. 얼마나요? 3천만 원입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얘기해 보세요. 사위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5년 전에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재고가 쌓이고 빚이 늘어났어요. 그래서요. 은행 대출도 받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갚지 못하고 이자가 계속 불어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그 빚을 갚으려고 내 돈을. 내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사흘 전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제 빚을 정리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어머니 통장을 쓰면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대부업체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 명의로 대출받으면 이자가 좀 낮아요. 수진이가 그걸 알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인은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잠깐만 기다려요. 곧 연락드릴게요. 제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어디 있니?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어디 있어? 집에 와. 얘기하자.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어요.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조회를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으시네요. 2천만 원 대출이 일주일 전에 실행됐습니다. 제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제가요?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네,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본인 동의 없이 대출이 실행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이가 내 명의로 대출까지. 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따님이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님이시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소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딸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딸이 제 돈을 가져갔어요. 그것도 허락 없이요. 게다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수진아, 왜 그랬니 말을 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따님 위치를 찾았습니다. 지금 일산에 계십니다. 일산이요? 네, 따님이 계약했다는 집 주소로 추정됩니다. 저는 곧바로 일산으로 향했어요.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빌라가 나왔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엄마야. 문 열어. 그제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수진아.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을 떼어놓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저와 수진이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를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채무증서 박명자 명의.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박명자 씨 맞으시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대부업체 세이망금융 대표 김태준입니다. 제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이는 남자를 보자마자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고객님께서 대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첫 달 이자도 아직 입금이 안 되셨더라고요. 저 대출 받은 적 없어요. 남자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죠. 여기 박명자님 서명이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있고요. 남자는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서명란에는 제 필체와 비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을까요? 남자의 시선이 수진이에게로 향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수진이 내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자를 향해 말했어요. 제가 직접 서명한 게 아니니까 이 대출은 무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고객님 신분증으로 대출이 실행됐고 돈은 이미 나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으시려면 따님을 고소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원금과 이자만 제때 갚아주시면 문제 없어요. 얼마인데요? 원금 2천만 원에 월 이자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대부업체 이자율이 원래 그렇습니다. 은행보다는 높죠.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라고요? 그럼 1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갚으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하나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일주일 안에 첫 달 이자 입금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났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돌아봤어요.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준호 오빠가 빚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응, 사위한테 들었어. 그 빚이 원래는 오빠 거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말해봐.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 빚은 사실 아빠 빚이었어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렸대요. 그런데 갚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그 빚이 남았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빠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빠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대요. 저는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남편은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고 빚이 쌓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였습니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빚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회사를 정리하고 집을 팔았어요. 그렇게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니? 내 아빠가 개인 이름으로 빌린 돈이 있었어요. 대부업체에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그 빚을 준호가 갚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그 빚은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뭐? 아빠가 보증인으로 절 세워놨대요.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아빠가 왜 그랬을까? 아빠는 그때 정말 절박했던 것 같아요. 돈을 빌려야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수진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3년 전에
아빠가 남긴 빚을 갚으라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또 고생하실까 봐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갚았던 거야? 네, 매달 조금씩 갚았어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냈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요. 저희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한참 뒤였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럼 준호는 어떻게 된 거야? 준호도 빚이 있다고 했잖아. 준호 오빠 빚은 다른 빚이에요. 다른 빚? 네, 오빠가 사업하다가 진 빚이에요. 그건 제가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내가 갚으려고 했어?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결혼하려면 빚부터 정리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집도 구할 수 있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쓴 거야? 네, 죄송해요. 그럼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건? 그것도 오빠 빚을 갚으려고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남편의 빚이요. 사위의 빚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진 빚까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대출 서류 원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서류를 꺼내줬습니다. 저는 찬찬히 읽어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채무자가 제 남편 이름으로도 되어 있네요. 네. 직원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아, 맞네요. 원래 채무자가 고인이신 남편분이셨고 그 빚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거네요. 그럼 제 딸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따님께 먼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어머님 명의로 재대출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원래 빚은 얼마였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원금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1천만 원? 네, 그런데 이자가 계속 붙어서 지금은 3천만 원이 넘었네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1천만 원이 10년 만에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이 빌린 돈이 1천만 원이었고 그게 지금은 3천만 원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저는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2014년 3월 5일. 오늘 회사에서 큰 계약이 취소됐다. 자재비로 쓸 돈이 없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찾아갔다. 1,000만 원을 빌렸다. 명자한테는 말하지 못했다. 걱정할까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계속 노트를 읽어내려갔습니다. 2015년 1월 10일. 이자를 못 갚았다. 대부업체에서 독촉 전화가 온다. 수진이를 보증인으로 세웠던 게 후회된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미안하다, 수진아.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대부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김태준 대표를 만나고 싶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빌린 돈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아, 그거요? 이미 따님이 많이 갚으셨는데요. 얼마나 갚았어요? 김태준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지난 3년간 총 1,500만 원 정도 갚으셨네요. 그럼 원금은요? 원금은 아직 1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이자만 갚으신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자율을 좀 낮출 수 없나요? 죄송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이라서요. 그럼 원금만 갚으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이자도 함께 갚으셔야죠. 저는 답답했어요. 그때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데요? 원금을 한 번에 갚으시면 이자를 50% 깎아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일주일 안에 갚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이요? 네, 그 이후엔 다시 정상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저는 대부업체를 나왔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원금 1천만 원이요. 이자 50% 할인하면 500만 원이요. 총 1,500만 원이었어요. 내 통장에 남은 돈이 2천만 원 충분히 갚을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진 대출 2천만 원도 갚아야 했어요. 그럼 총 3,500만 원이 필요한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 빚 얘기 들었어. 그거 엄마가 갚을게. 엄마, 안 돼요. 엄마 돈으로는 안 돼요. 괜찮아.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저는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맛있게 먹고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벌어서는 언제 3,500만 원을 모으지?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야. 명자야. 오랜만이다. 영수가,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만. 명자야, 미안한데 나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 애들 학비 대느라 빠듯해. 그래, 알았어. 괜찮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상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뒤에는 사위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작게 말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서였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아버님 빚도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떻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 돈으로 빚을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디서 살려고?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저희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여기? 네,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요. 저희도 당분간 전세 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이 대출 이미 상환되었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전액 상환됐어요. 누가요? 따님이 하셨네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수진이가? 네, 박수진님 명의로 입금됐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은행에서 확인했어. 내가 엄마 빚 갚았다며?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계약했다던 그 집 기억하세요? 응, 일산에 있다던 집? 그 집이요, 사실은 전세가 아니라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네,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이요. 제가 엄마 명의로 신청했어요.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 명의로?
네, 엄마 나이랑 소득 기준으로 보면 신청 자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몰래 신청했어요. 그럼 그 집은 엄마가 사실 거예요. 월세도 거의 안 나와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분식집 정리하고 그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저희도 자주 놀러 갈게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2달 뒤였어요. 저는 일산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햇볕이 잘 들고 공원도 가까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식집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떡볶이 정말 맛있었어요. 아유, 사장님이 아니고 그냥 명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수진이와 준호가 놀러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여기 정말 좋더라. 다행이다. 엄마가 편하신 것 같아서요.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저희도 잘 지내요. 준호 오빠가 새 직장 구했어요. 그래? 잘 됐네.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요. 저는 수진이와 단둘이 발코니에 나갔어요. 저 멀리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해. 왜요? 내가 혼자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있을 때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래도요. 엄마, 사실 저도 처음엔 원망했어요. 아빠를요. 왜 나한테 이런 짐을 남기고 가셨나 하고요. 저는 말없이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더라고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요. 비록 방법이 좋지 않았지만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랬잖아요. 분식집 하시면서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건요.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고 공원의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수진이와 준호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남편의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당신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을 오해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우릴 지키려고 했던 거죠.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던 거고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해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어요.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아, 네. 매일 와요. 할 일이 없어서요. 저도 요즘 자주 산책해요. 같이 걸으실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공원을 걸었어요. 혼자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아요.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복지관에 놀러 오세요. 거기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해요. 복지관이요? 네, 저도 거기서 봉사활동 해요. 재미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까요?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내일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복지관에 왔어요. 저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복지관에는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어요. 모두들 할머니를 환영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는 어색해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어르신들은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명자 씨가 만들었죠. 여기서 제일 요리 잘해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 해서 익숙한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해준 것보다 나아요.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거요.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가 나왔어요. 엄마 왔어요? 수진아?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에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만들고 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딸을 따라갔어요. 부엌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혼자 왔어? 네, 준호 오빠는 야근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단둘이 저녁 먹으려고요. 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능숙하게 찌개를 저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다 됐어요. 앉으세요, 엄마. 저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행복하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예전엔 혼자라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안 그래. 다행이다. 수진이도 웃었어요. 너는 어때? 결혼 생활은? 저도 좋아요. 준호 오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제 손이 멈췄어요. 정말? 네, 아직 초기인데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울지 마세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 그래요. 정말 좋은 소식이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되는구나, 내가요. 네, 엄마. 건강하게 나아야 해. 걱정 마세요. 잘 먹고 잘 쉴게요. 저희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수진이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당신 들었어요? 우리 손주 생긴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빚은 다 갚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사진에 입을 맞췄어요. 고마워요, 당신. 우리를 지켜줘서요. 저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자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요. 수진이를 키우던 시절이요. 분식집을 운영하며 고생하던 날들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이요. 모든 게 힘들었지만 결국엔 이겨냈어요. 가족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돈보다 무서운 건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었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강한 건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이야. 저는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창밖에서는 달빛이 부드럽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유모차가 있었고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손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고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여기요. 고마워.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저희는 말없이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요.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요. 노부부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요. 엄마. 응? 행복하시죠? 저는 딸을 돌아봤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좋은데. 다행이다. 수진이도 웃었습니다. 저는 다시 공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 가장 힘들 때가 있었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요. 저는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게 해줄 거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한테는 빚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끊어야지.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저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는 쉬세요. 손주 봐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요. 안 피곤해. 이렇게 예쁜 손주 보는데 뭐가 피곤해. 저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저 멀리 집이 보였어요.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가자. 저희 세 사람은 집을 향해 걸었어요. 아니, 네 사람이었습니다. 유모차 안에 아기까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가 만든 김치볶음밥이요. 수진이가 만든 샐러드요. 제가 만든 된장국이요.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아기는 아직 젖만 먹지만 유모차에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요. 저는 발코니로 나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당신 보고 있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손주 예쁘죠? 이름도 민설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비록 힘든 길이었지만 결국엔 행복하게 됐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큰 집도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지켜주는 거요.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이 모든 순간에요. 힘들었던 시간들에도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엄마 피곤하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안 피곤해. 그냥 행복해서. 저도요, 엄마.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기 민서가 작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인 거였습니다. 어머, 웃었어.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준호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민서가 웃었어? 저희 세 사람은 아기를 둘러싸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삶은 때로 우리를 시험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주고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게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짐을 나눠지는 가족이요. 돈보다 무서운 건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지만요.
돈보다 강한 건 서로를 믿는 마음이에요. 저 박명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은 계속돼요. 아기 민서가 자라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하게요. 하지만 항상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들로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더 강해진 여러분과 더 단단해진 가족이 있을 거라는 걸요. 사라진 계약금이요. 그건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이야기였고요. 가족의 이야기였고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요.